어제 행정소송의 한계에 대한 토막 사례를 마쳤고, 대상적격은 좀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 대상적격 토막 사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할 지장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여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반려한 경우, 이에 대한 취소를 통해 강구할 수 있는 권리구제 방안을 논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권리구제 방안이라고 하게 되면 임시적인 권리구제 방안으로서 가구제도 포함을 해서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본체 소송이 기본적으로 존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반려라고 하게 되면 실무상 반려는 강학상 거부를 말하는 것이고, 거부 처분이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죠. 신고 수리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면 그 신고가 자기완결적 신고인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에 대한 판단은 기본입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 자기완결적 신고라는 것은 그 신고 자체로서 완성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리를 필요로 하지 않고요. 따라서 그 수리는 아무런 법적 효과를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처분이 아닙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그 이름 자체가 수리가 필요하다고 하고, 수리에 의해서 비로소 법적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리는 처분이 됩니다. 거부 처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행정소송법 2조의 1호에서 그 거부라고 해서 처분에 대한 거부일 것을 법상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것이 인정되어야 될 것이고, 판례가 추가한 요건으로 판례 요건, 신청권이 같이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처분에 대한 거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리 거부이기 때문에 수리의 처분성이 먼저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수리가 처분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하려면 신고가 자기완결적 신고인지 수리를 요한 신고인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 선행되어야 됩니다. 자기완결적 신고하고 수리를 요한 신고를 구별하는 기본적인 기준은 그 신고 요건 안에 실질적 요건이 포함되는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기완결적 신고든 수리를 요한 신고든 형식적 요건으로서 우리 행정절차법 제40조 2항에 있는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라는 형식 요건은 둘 다 필요합니다. 실질적 요건이 포함되면 수리를 요한 신고가 되는 건데, 이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조법 제12조 3항에 반려 요건이 있고요. 그 반려 요건이 2조 4호로 넘어가게 되는데, 2조 4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요건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별도의 내용적 심사를 필요로 하는 실질적 요건이므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됩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되기 때문에 그 수리는 처분이 맞겠죠. 수리 거부는 기본적으로 이제 처분에 대한 거부가 맞고 신청권이 필요한데, 신고의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개별법에 신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법규 명문상의 신청권이 바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리 거부의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다. 처분에 대한 거부, 신청권이 문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 노동조합을 조직한 근로자에 대한 업무정지 및 해고에 대해서 근로자한테 행해지는 인사조치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업무정지, 직위 해제와 다른 것이 아니고 해고처분, 해임처분, 즉 면직처분을 말하는 겁니다. 노동조합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서 지방노동위원회가 업무정지와 해고 모두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 노조법 제81조에 있는 부당노동행위가 맞다, 불법이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불복을 하는 건 누가 불복하겠어요? 근로자나 노조가 불복을 해서 진호위가 인용을 해버렸으니까 이제 불복을 하는 건 사용자 쪽에서 불복을 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다가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합니다. 회사가 제기한 재심 신청에서 중노위는 해고만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을 하고, 회사가 해고만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을 했다. 그 말은 뭐예요? 중노위에다가 재심 신청을 사용자가 했는데 해고 부분은 기각한 겁니다. 부당노동행위가 맞다는 거죠. 그러면 업무정지, 직위 해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뒤엎은 거죠. 이 부분은 인용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보면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은 인용 상태였었고요. 그 다음 업무정지를 먼저 해고를 뒤로 보게 되면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은 이거는 인용 기각 이렇게 된 거예요. 인용 기각. 그리고 나서 이제 회사가 불복해서 취소를 제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업무정지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불복을 하게 되겠어요? 업무정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노조 쪽에서 불복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해고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불복하겠어? 부당노동행위가 맞다라고 했으니까 회사 쪽에서 불복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부당노동행위가 맞다라고 한 그 해고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대상적격과 관련돼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거는 근로기준법, 노조법 생각을 떠올려 봅니다.
만약에 부당해고 사건이라고 하게 되면 근기법, 근로기준법 31조 2항에 재결주의 규정이 있고, 그다음 부당노동행위 사건이라고 하게 되면 노조법 85조 2항에 재결주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법으로서 노동의 절차에 대한 일반법으로서 노동위원회법이 있는데 노동위원회법 27조 1항에도 재결주의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노조법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부당노동행위 사건입니다. 부당노동행위 사건이면 노조법도 적용될 수 있고 노동입법도 적용될 수 있고 한데 노동입법은 일반법이고 노조법은 지금 불복 절차에서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별법인 노조법 적용을 시켜가지고 85조 2항에 따라서 재결주의가 적용되고 따라서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심 판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선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재심 판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재심 판정 중에서 해고 부분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직외제 업무정지 부분에 불복하는 건 아니죠. 재심 판정 중 어느 부분 해고 부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 다음 3번 보시게 되면 관할시장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여 노동자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문제와 마찬가지로 설립신고 반려에 대한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노무사 문제에서 이제 이와 같이 노조 설립신고에 대한 문제가 3번이 출제가 됐는데 그 중에 수리 거부에 대한 문제가 2번 출제가 됐고 지금 풀고 있는 문제는 수리 거부가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인지만 물었으며 처음에 풀었던 문제는 그리고 더해서 가부제 수단으로서 집행정지하고 가처분까지 함께 물었던 문제입니다. 결국 대상 적격에 대한 부분은 첫 번째 문제와 지금 이 문제와 차이가 없습니다. 노동자 설립신고는 수리를 요한 신고고 따라서 그에 대한 수리는 처분이 맞고 따라 수리 거부는 처분에 대한 거부고 법에서 신고라고 했기 때문에 법규명문 상신처분이 인정되고 거부처분 성립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4번 관련 법령에 따라 종전보다 면적이 축소된 어업 면허를 받아 재산권의 침해를 받은 어업자가 면허 면적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겠는가? 취소의 대상은 우선 처분입니다. 과연 이 관련 법령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먼저 관련 법령이라고 했죠. 법령은 뭐예요? 법령은 법률과 법규명령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법령은 법률과 법규명령입니다. 그런데 법률에 대해서 통제를 할 수 있는 건 누구만 통제를 할 수 있느냐? 헌법재판소만 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법원이 취소를 제기했다고 하는 것은 법령 중에서 법규명령에 대한 취소를 제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법규명령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법규명령, 그 중에서도 실체법으로서의 법규명령을 말하는 겁니다.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규명령입니다. 지금 면허 면적을 축소했다고 했어요. 권리를 제한시키고 있죠. 권리 제한 규율을 하고 있는 관련 법령, 법규명령인 겁니다. 이러한 실체법으로서의 법규명령은 3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 전형적 법규명령과 집행적 법규명령과 처분적 법규명령 이렇게 3개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전형적 법규명령은 일반적인 법이에요. 전형적인. 따라서 이것은 일반적 추상적 규범이고요.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사건을 구별하지 않는 일반적 추상적 규범이고 이 전형적 법규명령은 그것을 집행하여 구체적 처분이 나와야지만 비로소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말해 전형적 법규명령에 대해서는 직접 취소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통제 방식의 규범 통제는 제한됩니다. 다음 2번째, 집행적 법규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행적 법규명령은 이름 자체가 집행적 법규명령인 것처럼 집행된 거나 마찬가지 상태의 법규명령이라는 뜻입니다. 항상 적이라고 하게 되면 앞부분이 실질이며 뒷부분이 형식입니다. 법규명령이 형식으로 제정이 되었지만 실질은 이미 집행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집행적 법규명령은요 그대로 집행될 겁니다. 이미 집행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는 써있는 그대로 집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면허 면적이 축소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하게 되면 그 불이익은 거기 써있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반드시 집행될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불이익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법규명령입니다. 이와 같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존재하게 되면 예외적인 처분성이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한미약품 사건이라거나 릴리 제약 주식회사 사건에서 이와 같은 일반적 추상적 규범으로서의 집행적 법규명령은 직접 권리 의무를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항고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쨌든 일반적 추상적 규범이기 때문에 행정행위는 아닙니다. 처분이 된다는 것은 행정행위가 아닌데 처분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 행정행위로서 그 예외적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처분적 법규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기밀분격 폐지 조례로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건 그 자체가 개별적 구체적 규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적 법규명령, 실질은 아예 처분입니다. 형식만 법규명령이고요. 이거는 행정행위입니다.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처분을 보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관련 법령이라는 이 법규명령은요, 그 업자가 누구인지를 가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 규율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시간과 장소를 가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상적 규율을 하고 있는 일반적 추상적 규범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전형적 법규명령 또는 집행적 법규명령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이거는 어업면허를 신청을 하면 면허 면적 축소된 내용 그대로의 면허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집행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집행적 법규명령으로서 예외적 처분성이 인정되는 법규명령이다. 즉 형식적 행정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무허가 공장 증축 부분에 대해서 철거명령을 불이행해서 광역시장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였으나 의무자가 이에 불응하여 납부 독촉을 한 경우에 이러한 독촉행위는 항고소행의 대상이 되는가? 아주 단순한 문제입니다. 이처럼 부가처분이 나온 겁니다. 지금 철거명령이 나왔으면 연결이 되면은 행정대집행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는데 행정대집행으로 가지 않았고 무엇으로 갔냐? 이행강제금 부과로 갔습니다. 이행강제금. 그럼 지금은 그 의무 내용이 강제 대상이 되는 의무 내용이 철거명령에 따른 철거 의무가 아니라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금전납부 의무입니다. 과세처분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금전납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강제징수 절차로 들어가게 되는데 강제징수 절차는 독촉, 압류, 공매, 청산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각각의 법적 성질을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독촉은 통지입니다. 준법률 행위적 행정에서 통지에 해당을 할 테고 압류는 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최근 판례에 따르게 되면 권력적 사실행위는 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수인 하명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공매는 국가가 대신해서 환가를 시켜주고 그에 따른 법적 효과를 제3자에게 귀속시키는, 국민에게 귀속시키는 대리입니다. 대리는 형성적 행정행위에 해당을 합니다. 청산은 처분이 아닙니다. 청산은 아무런 법적 효과가 없습니다. 단순히 돈을 분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행정행위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하고 준법률행위적 행정이 나눠지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명령적 행정행위하고 형성적 행정이 나눠지며 명령적 행정행위는 하명, 허가, 면제가 포함되고 3개 형성적 행정행위는 특허, 인가, 대리가 포함되고 3개 여기까지 6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확인, 공증, 통지, 수리 4개 총 행정행위 종류는 10개 독촉은 그 중에 통지 압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수인 하명 그 다음 공매는 그 중에 대리 이렇게 3개 모두 다 처분성이 인정되고요. 지금 이 독촉은 해당의 준법률 행위적 행정에서 통지입니다. 행정행위니까 처분이 맞습니다. 민물, 어류, 양식 등의 양식어류 절반가량 폐사하여 그 원인을 추적한 결과 인근 농기계 공장에서 할당받은 오염보화량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함에 따른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갖고 수질 오염방지 시설의 개선 등 개선명령을 발동해줄 것을 관할행정청에게 청구했으나 배출량의 초과 여부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가 되었고 이에 제소기간 내에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했다면 소제기는 적법한가? 거부에 대한 취소를 제기했습니다. 거부처분이 성립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시면 되겠죠. 우선 무엇에 대한 거부다? 개선명령 발동 신청에 대한 거부입니다. 그럼 개선명령이라는 것은 상대방한테 어떤 자기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입니다. 하명은 행정행위고 처분이 맞겠죠. 따라서 개선명령에 대한 거부라는 것은 우선 처분에 대한 거부가 맞고요. 그럼 이 신청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재량 행위에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청권이 인정 안 됩니다. 특히 이 문제는 제3자에 대한 어떤 제재처분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재처분, 취소처분, 거부처분 3개는 원칙적으로 법규상의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따져서 사건에 따라 예외적으로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인데 여기서는 행정개입 청구권, 즉 개선명령 발동 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행정개입 청구권, 특정 처분의 발령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면 신청에 대한 인용이라는 만족적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면 단순히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응답 신청권은 당연히 인정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조리상 신청권이라고 하죠. 신청권까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거부처분은 성립될 수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다음 문제. 관할구청장이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을 접하여 2013년 2월 15일 2월에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가 2013년 2월 23일 1월에 영업정지에 가름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하여 통지를 하였다면 취소의 대상은 무엇인가? 이건 소의 대상 문제입니다. 소의 대상 문제인데 대상적격 문제가 아닙니다. 소의 대상 문제는 대상적격 문제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분과 처분의 관계일 때가 있을 수 있고 처분과 재결의 관계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분과 처분의 관계는 협의의 수익 금별로 각하되는 것은 아닐까와 관련된 소외대상 문제입니다. 협의의 수익 문제지 대상적격 문제가 아닙니다. 두 처분 중 무엇을 소외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질문은 대상적격 같지만 둘 다 처분이 맞기 때문에 대상적격 문제는 없고요. 소외대상 문제는 결국 협의의 수익 문제입니다. 그 다음 처분과 재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취소의 대상은 처분 등이고 등은 재결입니다. 따라서 처분에 대한 소송도 등에 대한 소송, 재결에 대한 소송도 원칙적으로 대상적격은 인정이 됩니다. 여기서는 재결에 대한 소송을 할 수 있겠는가, 재결한 고유한 위법이 인정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로 본안요건 문제입니다. 이건 고유 위법과 기각 판결에 대한 문제죠. 즉 소외 대상 문제 중에는 대상적격이 아닌 영역의 문제도 존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이보다 먼저 기본적인 상황을 보시면 단초처분과 변경처분이 있는데 단초처분으로 과세처분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변경처분으로 과세처분 2,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런 건 뭐야? 불리한 변경으로서 증액경정처분에 해당합니다. 다시 당초 과세처분으로 2,000만 원 과세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변경처분으로 1,000만 원 과세처분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유리한 변경으로서 감액경정처분이 될 겁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1,000만 원, 2,000만 원을 받겠죠. 이런 경우에는 1,000만 원이 2,000만 원으로 흡수됩니다. 두 번째 상황, 후자의 경우에는 2,000만 원이 1,000만 원을 받겠죠. 이런 경우에는 역흡수됩니다. 그래요. 먼저 증액경정의 경우에 흡수가 된다고 했는데요. 당초 처분이 변경 처분으로 흡수돼요. 이때 소이상이 무엇이 되냐? 변경 처분, 증액경정이 되는 겁니다. 만약 당초 처분이 1,000만 원 처분에 대해서 만약에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면 이미 흡수되어 효력이 소멸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죠. 협의의 수익금별로 각하됩니다. 대상적격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2,0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바꿨다 하게 되면 이건 역흡수가 돼서 당초 과세 처분이 1,000만 원 상태로 현재 존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변경 처분으로 감액경정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 처분이 독립하여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처분은 존재하지 않고 협의의 수익금별로 각하될 겁니다. 이처럼 소외 대상 문제인데 협의의 수익과 관련된 논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문제는 뭘까요? 지금 이 문제는 2월의 영업정지를 1월의 영업정지로 바꾼 겁니다. 그런데 내용만 과징금으로 바뀐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변형된 과징금이라고 하죠. 영업정지를 가름하여 행해지는 과징금을 우리가 변형된 과징금이라고 하는데 이 변형된 과징금이라고 보게 되면 1월의 영업정지하고 그에 따른 과징금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의 처분입니다. 다른 처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2월의 영업정지가 1월의 영업정지로 바뀌게 되면 유리하게 변경됐습니다. 유리하게 변경됐으면 역흡수가 되겠죠. 역흡수가 돼갖고 원래의 영업정지가 현재 1월의 상태로 존속하고 있는 거가 되고 판례는 이런 것을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월로 변경된 내용의 당초 영업정지 처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과징금, 변형된 과징금으로 돌려졌을 때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5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당초의 2월의 영업정지는 500만 원 과징금으로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입니다. 다시 500만 원 과징금으로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역흡수가 되는 겁니다. 소외 대상은 무엇이 된다? 바로 앞에 있었던 당초 처분이 되는 겁니다.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 그것이 바로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장의 임용권자고 시장으로부터 퇴직 처분을 받은 경우에 공무원의 신분 유지를 위해서 구제수단을 어떤 걸 취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거는 취소를 제기될 것인가 아니면 당사자송을 제기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이와 같은 퇴직 발령의 통지에 대한 취소를 제기해야지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으로서 방사송을 제기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먼저 판단해야 될 것은 취소 제기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과연 이 퇴직 발령 통지가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일까에 대한 문제인데요. 처분은 기본적으로 권리 의무의 변동을 발생시켜야지 그것을 처분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통지에 의해서 비로소 공무원의 신분이 박탈될 것인가 이것을 봐야 되겠죠. 공무원법에 보게 되면은 국가공무원법은 33조하고 69조에 각각 결격 사유와 당연 퇴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같은 경우에는 61조하고 31조하고 61조에 각각 결격 사유와 당연 퇴직 규정을 두고 있고 경찰공무원법 같은 경우에는 7조하고 21조에 각각 결격 사유와 당연 퇴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선 기본적으로 현재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 적용이 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지위, 신분에 있는 자가 그와 같은 결격 사유를 발생시키게 되면 별도의 처분 없이도 당연 퇴직돼 버린다는 겁니다.
이 문제의 논점은 뭐냐면 이렇게 현재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 적용되는 이 당연퇴직의 규정을 공무원 임명처분 시점에서 적용시킬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렇다는 것이죠. 현재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자는 공무원의 신분이 존속될 것이라는 신뢰가 상당히 강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잘못을 범하게 되면 당연퇴직이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 공무원의 지위에 있지도 않는 공무원 채용 응시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정도의 결격 사유가 있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조항을 적용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다고 하게 되면 그 임명 처분을 무효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게 되면 지금 얘는 지방공무원이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 친구한테 공무원 임명 처분을 했다라면은 그것은 무효인 공무원 임명 처분이 될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공무원의 지위가 발생한 적이 없죠. 공무원 지위가 발생한 적이 없으면 현재도 공무원이 아닙니다. 현재도 공무원이 아닌 사람한테 퇴직 발령의 통지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너는 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발령의 통지, 사실의 통지 불가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행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행위는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처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보시게 되면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업무와 관련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했다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문제와 좀 다르죠. 뭐가 달라요? 얘는 진짜로 현재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상황은 더 쉬워지는 거죠. 현재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 적용하기에는 법입니다. 31조하고 61조가. 따라서 그 같은 결격사를 발생시켰으면 얘는 뭐예요? 당연퇴직된 겁니다. 별도의 퇴직 발령의 통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얘는 공무원의 신분이 박탈이 된 것이고 따라서 퇴직 발령 통지를 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너는 현재 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 문제. 도로조명 허가를 하면서 전용기간 1년과 전용료 10만원의 전용료 납부 조건에 놓친 경우에 부관만을 독립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어저께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위법한 부관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소송의 수단은 일부 취소인가, 전체 취소인가, 거부처분 취소인가, 거부처분 의무이행소송 이렇게 네 가지를 강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관만을 다툰다는 말이 나오게 되면 이건 일부 취소를 지문하는 겁니다. 부관만을 다툰다. 그러면 일부 취소를 지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제나 취소를 3단계로 나눠가지고 살펴보듯이 소송재판과 본안재판 그리고 법원 판결 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소송재판에서는 소송요건의 대상적과 관련돼서 독립쟁송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나오게 되고 본안재판에서는 부관 위법과 관련돼서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에 관한 논의가 나오게 되며 법원 판결에서는 인용 판결 가능성과 관련돼서 독립 취소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 중에 1단계 소송재판에서 대상적격과 관련돼서 독립쟁송 가능성에 대한 논의인데요. 당연히 처분성 문제입니다. 그러면 부관의 종류에는 부담과 기타 부관이 있으며 기타 부관이라는 것은 부담이 아닌 걸 말해요. 거기에는 조건, 기한, 철회권 여부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부담은 허가와 등의 주된 행정행위와 별개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처분성이 인정이 되고 나머지 기타 부관들은 처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담은 독립쟁송이 가능하며 기타 부관은 독립쟁송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전용기한 1년은 기한이죠. 기한이가 기타 부관에 해당하고 처분이 아닙니다. 얘는 독립쟁송이 불가능하다. 그 다음 점용료 10만원을 부과했다. 이것은 부담이기 때문에 그 처분성이 인정되고 독립쟁송이 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법안을 작성할 때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뒷부분에 소송의 형식 및 대상 적격에 대한 언급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답안이 완성이 된다. 다시 말해서 부담 같은 경우에는 독립쟁송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소송은 진정 일부 취소가 될 것이며 대상 적격도 인정된다. 여기까지 가야 끝나는 것이고요. 기타 부관 같은 경우에는 독립쟁송이 부정된다. 그러나 부진정 일부 취소를 제기한다라면 대상 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여기까지 가야지 답안이 끝나는 겁니다. 다시 부담은 독립쟁송이 인정되고요. 진정 일부 취소를 통해 다투게 되면 대상 적격이 인정되고요. 기타 부관은요. 독립쟁송이 부정되고요. 부진정 일부 취소를 제기한다면 대상 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10번 시장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철거 명령과 아울러 대집행의 계고를 한 후에 다시 2차 계고서를 발송하여 자진 철거를 촉구했다면 소송의 대상이 되는 계고는 무엇인가? 이 판단은 2차 방정식입니다. 두 가지의 논점이 동시에 연동돼서 같이 돌고 있죠. 첫 번째 부분은 아울러고 두 번째 부분은 2차 계고입니다. 원래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 명령을 하면 철거 의무를 부과받게 되고요. 그 자진 철거를 안 해가지고 의무를 불이행을 하게 되면 행정 대집행 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대집행 절차는 어제 우리가 얘기한 대로 계고, 확정, 실행, 그리고 비용의 단계로 가게 됩니다.
계고, 대집행 영장이나 통지, 대집행 시행, 비용 납부 명령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대집행의 출발을 알리는 첫 번째 처분 절차가 바로 계고입니다. 통지라고 했죠. 처분입니다. 원래 이와 같은 강제집행으로서의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은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 불이행을 기다려서 들어가는 수단인데, 의무를 부과하는 철거명령이 나옴과 동시에 한 장의 문서로 계고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현재 시점은 철거명령이 나와야 될 시점인데 계고가 앞서 나온 거죠. 미리 나온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과연 이와 같이 한 장의 문서로 결합해서 동시에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논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법적으로 이런 논의가 나오게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8살에 가지만 머리가 좋아가지고 7살에 갈 수도 있고 6살에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건을 갖추면 갈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지금은 철거 명령이 나와야 되는 시점이지만 만약 현 시점에서 계고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한 장의 문서로 계고도 같이 나올 수 있는 게 맞습니다. 만약 계고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계고가 나오면 안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계고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계고의 요건은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는 요상 구문입니다. 계고서는 상당히 요상한 구문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요는 행정대집행의 요건 충족입니다. 상은 상당한 기간을 부여해 줘야 되고요. 구는 구체적으로 그 의무를 특정해 줘야 하며, 무는 문서로 행해져야 됩니다. 이와 같은 요상 구문의 요건이 갖춰져 있다면 미리 계고가 철거명령과 함께 나올 수도 있습니다. 판례는 그 중에서 특히나 상당한 기간의 부여를 강조하고 있고요.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상당한 기간, 계고의 요건을 갖췄을 때는 동시에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그것이 인정되다면 이 계고는 철거명령과 비록 한 장의 문서로 나왔지만 독립된 하나의 처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계고 처분은 따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요건을 갖추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서 계고 처분이 별도로 나오는 것인가 아닌가가 경우의 수가 나눠질 수 있을 테고요. 당시 문제에 단서는 없었습니다. 경우의 수는 나눠줘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변수는 2차 계고입니다. 우리 판례는 그렇게 얘기하죠. 계고가 나오게 되면 다음 단계가 뭐죠? 확정이죠. 네, 계고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는 준법률 행정 행정을 통지라고 했습니다. 준법률 행정 행정행위라는 것은 법에 써있는 그대로의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행정대집행법 제3조 1항과 2항에 따르게 되면 계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그 다음 단계로 확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계고가 이루어지게 되면 행정청에게는 대집행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처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계고가 나와서 행정청이 영장통지 권한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2차 계고가 나오게 되면 행정청이 또다시 새로운 영장통지 권한이 발생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단지 그 기간을 연기해 주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1차 계고가 처분이라고 하게 되면 2차 계고는 단순한 사실행위고 그 처분성이 부정될 겁니다. 그런데 변수가 2개이기 때문에 앞에서 결합 가능성이 만약에 인정이 되면 1차 계고가 처분이고요, 2차 계고는 처분이 아닐 겁니다. 만약 결합 가능성이 부정이 되면 1차 계고는 처분이 아닐 것이고요, 이 2차 계고가 사실상 1차 계고이고 이게 처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1차 계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2차 계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것이 당시 결론입니다. 그 다음 문제. 공단 소속 근로자가 노동자 인터넷 게시판에 이사장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직위 처분을 받은 후에 같은 사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중도위에 직위 해지 및 해임 처분에 대한 부당해고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이 되어 재심 판정 중 해임 처분의 취소를 받은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고 있던 중, 이와 별도로 재심 판정 중 직위 해제 부분의 취소를 받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이 소송은 적법한가? 단 공단의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에 직위 해제에 따른 불이익규정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이 문제의 핵심 논점은 협의수익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대상적격 테마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대상적격에 대한 얘기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노무사 문제랑 비교해보게 되면 업무정지가 언급됐고 여긴 직위해제가 언급됐습니다. 같은 겁니다. 앞에서는 해고 처분이 언급됐고 여기는 해임 처분이 언급됐습니다. 같은 겁니다. 상황은 아주 똑같죠. 앞에서 노무사 문제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해서 분호사건 문제로 출제가 됐고 여기는 부당해고라고 해서 부해사건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앞에서는 노동조합이 분호사건이기 때문에 구제신청을 들어갔다고 했고 여기는 부해사건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절차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앞에서는 노조법이 적용됐고 여기는 금기법이 적용되지만 역시 절차적으로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냐? 앞에서는 진호의 초심 판정이 인용되고 인용됐다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진호의 초심 판정이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노의 재심을 신청한 것이 사용자 쪽이 아니라 여전히 근로자 쪽이라는 것을 본다면 진호의 초심 판정은 전부 기각된 겁니다. 다시 말해 앞에서는 진호에서 뭐라고 했어요? 분호 인정한 겁니다. 여기서는 진호에서 부해 다 부정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노위로 갔죠. 중노위로 가니까 앞에서는 직위해제하고 해임처분 부분 중에서 직위해제 부분은 분호가 아니라고 봤고요. 그리고 해임처분 부분은 분호가 맞다고 봤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했냐? 진노위도 부해 부당해부가 다 아니라고 보고 중노위 와서도 또 부해 다 아니라고 봐서 전부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앞에서는 직위해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까? 사용자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그 다음 해고처분, 해임처분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나 노조 쪽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겁니다. 일부 인용됐기 때문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나 노조가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겁니다. 여기는 전부 다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두 측면 모두 다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겁니다. 닮아있지만 서로 다른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할 텐데 차이는 없죠. 결국 근로기준법 31조 2항의 적용을 받아가지고 재결주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야 될 겁니다. 그게 결론이죠. 물론 지금 여기서는 재심 판정 중에 직위해제 부분이 있고 해임처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직위해제와 해임처분은 각각의 다른 사건입니다. 별개 사건입니다. 해임처분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소송이 들어가 있다고 했으니까 결론은 재심 판정 중 직위해제 부분에 대한 소송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K국립도서관 지하의 구내식당을 운영해온 자가 문서 부가실 용도로 사용할 필요에 따라 허가 취소를 받아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는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 허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3단계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우선 소송수당이 무엇이 될 것인가 라고 하게 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될 것인가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될 것인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공법상 행위인가 사법상 행위인가를 봐야 될 것인데 지금 현재 허가를 취소했다고 했어요. 이것이 만약에 사용허가가 사법상 계약행위라고 하게 되면 허가 취소는 계약의 해지가 될 것이고 그에 대한 소송은 민사소송이 될 겁니다. 만약 사용허가가 행정처분이라고 한다면 허가 취소는 취소처분이 될 것이고 그에 대한 소송은 행정소송이 될 겁니다. 결국 독립변수는 무엇이 되는 거냐?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입니다. 사용허가가 과연 행정처분일까 아닐까죠? 왜 행정처분일까 아닐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냐? 엄연히 그 형식이 사용허가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역사적 해석의 문제입니다. 구법 1976년도 이전의 구비재산법에는 이와 같은 사용허가를 사법상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는 준용 규정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과연 그런 것이나 경로 의존성에 대한 질문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어떻게 된다? 그 사법상 계약으로 볼 수 있었던 준용 규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행정처분이다. 이것을 검토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이것이 사법행위인가 공법행위인가에 대한 문제가 될 테고요.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법하게 출생신고를 하였음에도 개명이 자른 이름이라는 이유로 수리거부를 당한 경우에 위 수리거부 행위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항고소송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거는 자귀행위이기 때문에 부작위가 아니죠. 거부입니다. 따라서 취소를 제기하든 무효항의송을 제기하든 간에 그 대상은 처분 등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행정시반의 재결은 아니기 때문에 등에 대한 문제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 과연 이 수리 거부가 처분인지 아닌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생신고 신고에는 정보제공적 신고와 금지해제적 신고가 있습니다. 정보제공적 신고는 그 같은 사실이 있다는 정보를 행정기관에게 알려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금지해제적 신고는 신고를 함으로써 비로소 금지가 해제되는 겁니다. 즉 허가를 대체하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출생신고를 통해서 금지가 해제되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인가? 출생이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아이가 나왔다라는 출생을 했다는 사실을 정보만 제공하는 것인가? 당연히 정보제공적 신고겠죠. 정보제공적 신고는 오직 자기완결적 신고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금지해제적 신고에는 자기완결적 신고와 앞에서 봤던 노조사립 신고 같은 수리위반 신고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이 문제는 가족관계 등록법에 기재사항과 출생증명서 첨부라는 구비서류에 대한 규정밖에 없어서
실질적 요건이 없으므로 형식적 요건만 존재하므로 자기형태적 신고와 연결할 수도 있지만 실은 얘는 정보제공적 신고이기 때문에 얘는 필연적으로 자기형태적 신고일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자기형태적 신고죠. 자기형태적 신고는 별도의 수리를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리가 처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수리 거부는 처분에 대한 거부라고 볼 수가 없고요. 처분에 대한 거부가 아니면 신청권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수리가 사실행위입니다. 그럼 수리 거부도 사실행위입니다. 수리 거부가 사실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즉 법적 행위가 아니다, 행정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행정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연 항고소송에 제작되는 처분이 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바로 예외적 처분성을 인정하여 형식적 행정행위를 인정시킬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연 형식적 행정을 인정시킬 수 있겠는가? 건축신고 및 착공신고 2016과 11년도 내공 판례에 따라 검토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건축신고, 착공신고 모두 다 자기형태적 신고인데 건축신고는 금기혜택적 신고에 해당을 하고 착공신고는 정보제공적 신고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이건 착공신고 문제를 변형한 겁니다. 뭐라고 했느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존재한다면 그 장래 위험 방지 필요에 따른 예외적 처분성을 인정시킬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당시에 선주적이 지시되어 있지는 않았었지만 법전에 가족관계 등록법이 포함되어 있고요. 가족관계 등록법 제122조에 보게 되면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습니다. 1개월의 신고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그 과태료가 부과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존재하면 예외적 수리거부의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게 당시의 결론입니다. 그 다음 문제. 시장의 명령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살모넬라병에 감염된 쇠고기의 수거 폐기를 개시하자 육류 판매업자가 즉시 취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소의 적법 여부를 설명하시오. 여기는 살모넬라병에 걸린 쇠고기에 대한 수거 폐기가 등장합니다. 먼저 어떤 집행행위가, 물리적 집행행위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행위는 집행적 사실행위와 단독적 사실행위가 있습니다. 집행적 사실행위는 뭔가를 집행하는 거예요. 단독적 사실행위는 집행이 개입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행위는 또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있습니다. 권력적 사실행위는 그것이 사실행위이긴 한데 공권력 행사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사실행위입니다.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순수한 사실행위입니다. 연결을 시켜보게 되면 권력적 사실행위는 집행적 사실행위고요.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바로 단독적 사실행위입니다. 따라서 권력적 사실행위는 집행적 사실행위이므로 어떠한 집행행위가 존재하면 그것은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수거 폐기라는 물리적 집행행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따라서 이것은 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물론 즉시강제예요. 즉시강제. 시간의 문제는 아니고 성질상 사전에 의무를 부과해서는 그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즉시강제이기 때문에 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그 처분성을 인정시킬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권력적 사실행위는 최근 판례에 따르게 되면 수인 하명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에 따른 결론을 보시게 되면 사실행위로서의 집행행위와 행정행위로서의 수인 하명이 결합된 합성행위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행정행위 부분에서 수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처분이라고 볼 수 있죠. 수인 하명입니다. 이 문제를 풀 때 조심해야 될 점은 수고, 폐기 두 개의 문제가 등장, 두 개의 행위가 있으면 하나를 정하셔야 됩니다. 수거가 이루어지면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연이어 폐기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수거에 대한 검토를 하시면 안 되고요. 폐기에 대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수거한 후 폐기로 연결될 겁니다. 결국은 폐기를 위한 과정이 수거입니다. 물론 수거나 폐기는 다 권력적 사실행위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문제. 보복부 장관이 약사법에 따라서 한약사가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한약 처방의 종류를 제한하는 보복법 고시를 제정하였고 한약사가 이에 위반하여 한약을 적발되어 1월에 업무정지 가름하는 과징금부가 처분을 받은 경우 우리 고시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문제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과징금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왔거든요. 그죠? 앞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어업면허 축소 사건, 그때 집행적 법규명령으로서 처벌성이 인정될 수 있다,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봤던 거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우선 약사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위임을 받은 보복부 장관이 그에 따른 보복법 고시를 제정을 했습니다. 형식은 고시, 즉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만들어졌고요. 근데 내용은 무엇인가? 내용은 여기 정해진 내용에 대해서만, 그 한약에 대해서만 처방전 없이 조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고 그다음 이걸 벗어나게 되면 반드시 처방전을 받아야 되는 의무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럼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형식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 실제 내용은 법규명령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행규 플러스 법규 상황입니다. 이러한 행규 플러스 법규의 상황은 상위 법령의 구체적 위임을 받아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수권 법령과 결합해서 법규명령의 성질을 인정받습니다. 결론은 이는 우선 법규명령입니다. 우선 얘는 법규명령인데 법규명령은 앞서 말한 대로 전형적 법규명령과 집행적 법규명령과 처분적 법규명령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전형적 법규명령은 처분이 아닙니다. 집행적 법규명령은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처분입니다. 처분적 법규명령은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처분입니다. 과연 무엇에 해당하는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앞에 문제라고 한번 비교해 보시게 되면 여기서 그 내용이 앞에 문제는 권리지 않은 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권리지 않은 어업면허를 신청을 하게 되면 축소당한 면허 면적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뭐냐? 의무부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얘는 그 100개를 벗어나는 범위에 대해서는 처방전을 받아야만 조제를 할 수 있는 의무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권리지 않은 내용이고 하나는 의무부과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집행적 법규명령의 처분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했던 한미약금이나 릴리제약 주식회사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걔들은 전부 다 보복보복이었습니다. 걔들은 전부 다 권리지 않은 규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앞에 관련 법령에 의한 어업면허 축소 사건은 어렵지 않게 집행적 법규명령 연결이 가능했었는데요. 이건 의무부과라는 문제가 있어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의무를 위반해서 101번째 그 한약에 대해서 처방전 없이 조제를 했다면 의무 위반 행위가 되어버리는 것인데요. 그에 따른 제재처분으로서 과징금 부과처분의 연결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속사항이라면 얘도 집행적 법규명령이 될 수 있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얘는 전형적 법규명령에 머무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권리제한인지 의무부과인지에 따라서 그것이 이미 집행된 거나 마찬가지 상황으로 볼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즉 자동적 집행력이 인정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판례가 2007년도에 진료 과목 글자 크기 2분의 1 제한 사건에서 그 의원의 간판에 의원의 이름과 비교했을 때 진료 과목은 글자 크기를 2분의 1 미만으로 줄이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그 2분의 1 미만으로 줄이는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게 돼 있었는데요. 과태료 부과가 재량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속사항이 아니니까 그것은 전형적 법규명령이라고 봐가지고 처분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권리자인지 의무부과인지 문제를 먼저 보시고 그 뒤에 권리자이면 무조건 집행적 법규명령 연결될 것이지만 의무부가 문제라고 한다면 그 뒤에 나오는 제재처분이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기속사항인지 아닌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결론이 없습니다. 단서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 유흥주점업자, 몰래 영업관리를 맡은 자가 인장 등 서류를 위조하여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수리가 되는 경우 이에 대해 무효행위성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대상적격 문제만 보도록 합니다. 신고와 수리가 언급되게 되면 반드시 신고 수리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대상적격에 대한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 제39조 1항에 보게 되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 사법관계에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 공법관계에서 영업자의 지위, 영업권이 자동으로 승계, 이전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9조 3항에 보시게 되면 그와 같이 지위 승계를 한 양수인은 이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치 뭐 같냐? 이미 승계된 지위, 이미 지위는 승계가 되었고 그 사실을, 지위 승계 사실을 정보제공적 신고, 알려만 주면 된다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과연 그런 것인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요. 신고 요건 안에 형식적 요건 말고 실질적 요건이 포함될 수 있다면 그것은 수리를 위한 신고가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포함이 될까요? 그렇다는 것이죠. 사법관계에서 이 신고의 요건에 뭐가 포함돼? 유효한 양도계약 체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바로 신고 요건에 포함되고요. 이것은 단순한 기재사항, 구비서류, 형식적 요건의 문제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 요건은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고 이거는 수리를 위한 신고가 됩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수리는 처분이 맞고요. 우리 판례는 그 수리를 영업자의 변경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영업자의 변경 효과를 가져오는, 즉 법적 효과를 동반하는 처분이 맞다라고 한 거죠.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함양군 공무원 불문 경고 사건 문제인데요. 부주의로 동별 사용 승인을 하였다는 사유로 징계 의결 요구를 받은 인사위원회가 견책으로 징계를 해야 되나 표창 공석에 따라 이를 감경하여 불문하되 경고할 것을 권고하는 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불문 경고에 찬 공무원이 이에 불복할 행정쟁송상의 권리구현을 검토하시오. 단서가 중요하겠네요. 단 지자체 인사사무처리 지침에
불문경고 기록은 1년간 등재되고 그 기간 동안에 표창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음을 전제한다.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긴 한데 대상 적격과 관련해서 이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불문경고가 과연 행정징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인지 아닙니다. 예, 우리 공무원법에는요, 뭐 국가공무원법이든 지방공무원법이든지 간에 공무원법에는 징계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6가지 종류입니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에서 위에 4개는 중징계고 밑에 2개, 죄송합니다. 위에 2개는 중징계고 밑에 제가 지금 정신이 나왔군요. 예, 밑에 2개가 경징계입니다. 맨 밑에 있는 견책, 이게 가장 경한 징계인데 얘의 징계 사유, 즉 비위 행위의 정도에 따르게 되면 견책 대상인 거예요. 견책 대상인데 그동안 표창을 많이 받았어. 모범적으로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해왔고 표창, 즉 상점을 많이 모아놓은 겁니다. 상점을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요거를 하나 밑으로 떨어뜨려줘. 떨어뜨려주는데 견책 밑이 없어요. 그러니까 징계를 안 해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때 하는 게 바로 실무상 징계로 활용되고 있는 게 바로 불문경고입니다. 불문경고는 더 이상 묻지 않겠다. 불문. 더 이상 너의 잘못을 묻지 않겠고 이제 그러지 말아라고 내가 경고를 할 뿐이다. 바로 이거는 행정지도입니다. 권고행위죠. 권고행위. 행정지도는 행정절차법 제48조 1항 호문에 따르게 되면 이건 비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처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 사무, 처리 지침, 비록 그것이 법은 아니지만 행정규칙이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 불문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표창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러한 불이익이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법규 명령지와 상관없이 이와 같은 행정규칙도 공무원에 대한 내부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임용권자도 공무원이고요. 이와 같은 규정이 있으면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르지 않으면 본인이 징계당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불이익 규정이 문서에 나와 있으면 그에 따른 불이익은, 그에 따른 장래 위험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판례에 따르면 이와 같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은 현재 발생한 거나 사실상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외적 처분성 인정의 근거가 될 수가 있고요. 얘는 형식적 행정이로서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다가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 얘와 비교하는 판례가 있죠. 상급자에게 폭언을 했던 사건에서의 불문경고. 똑같은 불문경고이지만 그때 사건에서는 지금 같은 별도의 불이익 규정이 없었습니다. 불이익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행정지도, 그냥 단순한 사실행위로 머무르게 됐던 것이고 그때는 처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차이점은 바로 뭐다? 불이익 규정이 있다 없다.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다. 에 따라서 예외적 처분성이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가 나누어지는 것이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